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감성적인 계절 가을을 맞아서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2주 연속 예술 특강을 마련했는데요. 김세현 아나운서, 저희가 지난주엔 첫 번째 시간 장일범 음악평론가와 함께 오페라의 세계를 만나봤고, 오늘은 또 어떤 예술 장르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요 바로 그림입니다. 그림이요. 네, 아름다운 한 점의 그림을 만나러 우리가 뭐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까지 정말 멀리 떠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은요 안방에서 멋진 그림과 함께할 수 있는 세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모르는데 두 분은 그림 좋아하세요? 그림을 잘 못 그리죠, 일단. 잘 못 그리기 때문에 보는 건 좋아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술관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군요. 미술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 미술관 가면은 도슨트 프로그램도 많고 오디오 가이북 들으면서 아, 이 작품이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듣다 보면 예. 작품이 좀 더 가깝게 느껴져서 너무 좋은 거예요. 김쌤은 어떻게 좀 미술관 좀 가십니까? 아니면 미술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그 아침마당을 통해서 요즘 예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너무 충격이었어요. 오. 저는 오페라하고는 네. 관계없는 사람이고 오페라는 재미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 오페라 특강을 듣고 나서 오페라가 이렇게 재밌고 그쵸. 내가 오페라를 재밌었어.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예. 이걸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미술 특강 지금 벌써부터 기대가 돼가지고 눈빛이 초롱초롱하잖아요. 초롱초롱. 지금 막 열심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요. 네. 그림이나 조각 같은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 일단 시각적으로 즐겁고 심리적으로도 행복감이 고양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작품 속 숨은 이야기, 또 예술가의 생애까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돼 있죠? 네, 아침마당 대구에서 준비한 예술 특강 그 두 번째 시간으로는요 멋진 명화 이야기 들려줄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남자분들 긴장하셔야 잘생긴 분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마당의 대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정우철 도슨트 다른 데서 많이 보셨죠? 저는 일단 얼굴에 그냥 확 각인돼 있어가지고요. 오늘 그냥 막 떨립니다. 예. 저희가 정우철 도슨트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자면은요. 베르나르 비페전, 피카소와 20세기의 거장들, 또 후안 미로전 같은 국내에서 열리는 거장들의 전시회에 도슨트로 참여해서 이름을 높였고요. 또 현재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미술 관련 책도 펴내서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도슨트입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정우철 도슨트가 워낙 인기가 높아서 정우철 도슨트가 함께하는 전시회는 관람권이 조기에 매진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별명도 얻었다고 하던데 어떠한 별명이 있나요? 네, 제 입으로 말하기 너무 민망한데 네. 예. 뭐 전시계의 피리 부는 사나이나 예. 뭐 도슨트계의 아이돌이라고 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네. 네, 불리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사람을 많이 모았길래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 좀 덜 민망하고 본인이 제일 듣기 좋은 별명 뭡니까? 그래도 뭐 도슨트계 아이돌도 아이돌.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아. 네. 나쁘지 않고 예. 그냥 뭐 편안하게 사실 뭐 저는 그냥 쉽게 불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저는 뭐 피리 부는 사나이 제일 좋아합니다. 예. 정우철 씨는 그럼 어떻게 이 도슨트의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되셨어요? 이제 원래 20대 때는 직장을 다녔는데 그냥 일반 직장. 네, 직장 다니다가 저희 어머니가 네,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주로 데려갔던 곳이 미술관이었고 또 어머니가 이제 뭐 유명한 화가는 아니시지만 개인전 할 때 작품을 지킨 경험도 있어서 그림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리고 회사 다니다가 20대 한 후반쯤 됐을 때 그래도 이거 말고 좀 더 보람차고 재밌는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웃긴 얘기인데 이제 진급을 앞두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네, 진급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인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제가 되게 멋있어하는 과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과장님을 딱 보면서 생각보다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 모습은 저 과장님이구나. 약간 여기서 뭔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아하는 거 찾아보자 예. 하고 나왔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설가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도전을 한 거죠.
저는 이 작품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슨트의 설명에 따라서 이 작품이 좀 다르게 보였거든요. 맞아. 우리 정우철 도슨트님은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제 첫 마인드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설가가 되기 전에 전시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되게 권위적으로 해설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오히려 막 진짜 약간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해설할 수 있는 분들도 실제로 계셨거든요. 근데 저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가 제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전공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술 용어를 잘 모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제 모토가 어머니한테 이걸 먼저 들려드린 다음에 예. 바로 이해가 안 된다. 그걸 다 풀었어요. 다 풀어서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하되 그 화가의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쉽게 풀어간 거죠. 쉽고 재미있게 하자. 그죠. 네. 제일 좋은 거다. 그게 네. 조금 덧붙이자면 네. 어쨌든 관심이 생겨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정보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볼 건 많은데 관심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역할은 그 관심을 만드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얼굴만 잘생기신 게 아니고 네. 목소리까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꾸 읽어보고 싶잖아. 관객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도슨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관객들 기분이 어떨까? 안 이 가죠. 작품은요, 피카소가 마지막에 만든 작품 안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네.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동의를 하시면 좀 아이고. 네, 그래도 이렇게 워낙 이미지가 훌륭하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교수님이 하시는 느낌일 것 같아요. 저희 더듬으시면 안 돼요, 말을. 그럼요. 네.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해설하다 보면은 관객들 반응을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네. 아, 이분들이 내 해설에 지금 빠져들고 있구나. 내가 너무 지루하구나. 이런 또 그런 딱 느낌이 오실 건데 지금까지 만나본 관객 중에서 기억에 남는 관객들 어떤 분이 계십니까? 기억에 남는 관람객 사실 많은데 이게 어쨌든 화가도 사람이라는 걸 항상 얘기해요. 강연이든 현장에서도 우리가 아무래도 거장이라 부르고 예. 미술관에서 작품을 지키고 있고 가이드 라인이 있고 뭐 이게 뭐 수백억이다 하니까 좀 다른 존재로 봐요. 다른 존재로 보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다. 막상 이 사람들의 증언이나 기록을 보면 사람 사는 거 똑같다. 우리가 겪은 일들을 다 겪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거장들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저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 평탄하면 거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맞아요. 감동시키는 건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들려드리는데 어떤 관람객분들이 계시냐면 그냥 그림을 보고 오해하신 거예요. 그림이 그 앙드레 브라질리에라는 화가인데 너무 밝아요. 네. 너무 밝고 뭐 콘서트 그리고 네.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고 하는데 어느 날 한 여성 관객 두 분이 오셨어요. 나이대가 한 50대 정도 돼 보이시는데 두 번째 오셨대요. 그 전시를. 예. 근데 첫 번째째는 제 해설을 안 들었대요. 근데 보면서 되게 화가 났대요. 한 분이. 왜 그러냐면 첫날 검은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 전에 자녀를 병으로 잃은 거예요. 예. 실제로. 예. 그래서 몇 달 동안 집을 안 나오다가 맨날 검은 옷만 입고 다녔대요. 예. 그러다가 같이 온 친구분이 너 이러다 큰일 난다고 몇 달 만에 세상 밖으로 꺼낸 곳이 그 예. 전시였던 거예요. 예. 미술관이었구나. 네, 근데 그 어머니 왜 화가 났냐면 난 너무 힘든데 이렇게 뭐 걱정 없이 살았던 이 화가의 밝은 그림을 왜 보여주냐 오해를 하셨네요. 오해한 거예요. 근데 네. 첫날 제가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 사실 약간 반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밝게 그렸지만 사실 그 화가가 전쟁도 겪었고 세계대전 그리고 사실은 그 화가도 자식을 잃었어요. 근데 전쟁의 아픔을 너무 많이 목격하니까 자신의 역할은 이 세상의 아픔을 그리는 게 아니라 긍정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자식을 잃은 순간에도 그걸 참아가면서 밝음을 그린 거예요. 그걸 마지막 순간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눈물이 막 났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다시 오셔가지고 네. 해설을 처음부터 들었는데 그날 제가 왜 기억에 남았냐면 노란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나중에 거죠. 끝나고 딱 얘기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몇 달 만에 자기 집에서 제일 밝은 옷을 입고 왔대요. 그리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 메시지까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관람객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아픔을 겪고 살거든요. 그게 예술에 녹아들 때 저는 그 교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 예술의 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만나 이런 분들을. 정우철 도슨트 해설 덕에 네. 삶의 변화를 일으키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까?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저도 아침마당 팬이거든요. 네. 제 꿈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아 저기 누가 나가는 걸까 대체 제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좋은데 또 아무래도 이제 미술이 좀 대세가 됐어요. 네. 되고 있고 또 유명한 화가들이지만 또 그 뒷내용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화가와 좀 생소한 화가를 섞었는데 클림트와 르누아르, 네. 알폰스 무아라는 화가의 대표작과 생전의 출세작을 좀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 네, 정우철 도슨트의 특강 인생을 바꾼 명화 한 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연하러 오면서 사실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또 시청자분들이 또 미술에 대해서 네. 사실 뭐 이제 바쁘게 살다 보면 잘 까먹게 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중고등학교에 작년까지 봉사활동을 갔어요. 예. 근데 그 봉사활동을 뭘 갔냐면 이제 문화 불모지인 지역에 가서 정말 땅끝에 가서 이제 연주자분들이랑 같이 그림을 얘기하고 음악을 듣는 음악도. 콘서트를 갔었거든요. 봉사 차원에서.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중고등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아요. 아, 그래요? 미술 시간이 있어서. 아, 있어가지고 그죠? 외워야 되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성인이 되니까 막 직장 다니면서 맞아요. 이제 까먹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 오늘 무슨 얘기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유명한 화가도 같이 좀 알았으면 하는 화가도 같이 좀 엮어 설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뭐 되게 어려운 강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친숙한 화가들의 대표작을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클림트, 구스타프 클림트, 황금빛의 화가. 두 번째가 이제 르누아르, 네. 행복을 그리는 화가. 세 번째가 포스터의 거장이라 불리는 알폰스 무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대표작을 볼 건데 이게 오늘은 예술가의 출세작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지었냐면 의외로 지금은 대표작인데 그 당시에 그 작품이 출세작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 대표작과 출세작이 따로 있거든요. 네. 보통은. 그래서 그걸 같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출세작을 보고 대표작도 함께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화가는 가장 친숙한 화가가 될 것 같아요. 네. 구스타프 클림트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2년 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놀러 갔어요. 공부하러 갔는데 그곳에 공항에 자세히 보면은 글이 써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공항에 써 있는 글이 있어요. 뭐라 써 있을 것 같아요? 클림트의 어떻게 나라잖아요. 예. 이렇게 써 있어요.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를 보지 않았으면 아직 떠나지 말라고 적혔어요. 와. 아, 멋있는 말이다. 그 정도로 적혀 있고 예. 가면 뭐 초콜릿 포장지부터 막 핸드폰 케이스까지 난리거든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황금빛의 화가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그림에 실제로 금박을 입혀서 그렸어요. 물감에 섞어서. 좀 이따가 클림트 작품 중에서 가장 황금을 많이 쓴 작품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가 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클림트. 네. 한번 저는 항상 강연 때마다 사진이 남아 있으면 그 화가의 사진을 보여드려요. 네. 화가가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아까 편하게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인생에 굴곡이 많아요. 그래서 막 정말 힘들게 산 사람도 많고 한데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이 얼굴을 몰라요. 대표작만 알고. 그래서 화가 사진 보여드리면 다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황금빛의 화가라고 하잖아요. 키스 유명한데 제가 한 가지 그냥 질문을 해보면 그냥 별거 아닙니다. 이미지만 봤을 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클림트. 딱 그런 작품들만 봤을 때. 고생 많이 하신 분 같은데.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잘 살았을 것 네. 같으신가요? 이게 황금빛을 쓰니까 예. 되게 부자로 알아요. 그렇죠. 너무 가난했어요. 아, 너무 가난했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유년기를 보내게 되는데 어린 시절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 학생 때죠. 안쓰럽다. 안쓰럽다. 네, 안쓰러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오해를 해요. 황금을 발라놨으니까 그렇죠. 아 되게 잘 살았구나. 유복했을 거다. 근데 그게 황금에 애초에 익숙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금세공사예요. 아. 네. 근데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막 배부르게 먹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클림트는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막 어마어마한 예술가고 막 부자였을 것 같고 하지만 너무 가난했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밥을 굶는 날이 많아가지고 진짜 막 순수한 예술가로 성공하겠다가 꿈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이 나라가 원하는 대중이 원하는 예술을 맞춰줘서 돈 많이 벌고 배부르겠다가 목표였어요. 네, 그런데 뭘 하냐면 자 그 당시에 비엔나에 링슈트라세라는 게 있어요. 링슈트라세라고 빈 순환 도로예요. 예. 그러니까 비엔나 이게 쭉 둘러싸고 있는 순환 도로인데 네. 거기에 재건축 붐이 불어요. 그때 클림트가 머리를 써가지고 뭘 하냐면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니까 새로 생긴 건물들에
벽화 의뢰가 많은 거야. 예. 이거를 따야겠다. 그래서 뭘 하냐면 클린트의 동생 이름이 에른스트거든요. 네. 동생 에른스트와 함께 또 친구 프란츠 마치와 함께 예술가 회사를 만들어요. 예. 어? 회사 이름이 아티스트 컴퍼니예요. 네. 만들어서 만든 다음에 세 명이서 네, 네. 재건축이 생기는 곳마다 이제 의뢰를 받아서 벽화를 그려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어릴 때 사업을 했던 거죠. 어. 했는데 그 중에 초기 실력을 느낄 수 있는 볼 수 있는 작품이 있어요. 여기가 브루크 극장인데 나중에 여행 가시면 보게 될 거예요. 오스트리아에 저기 천장화 중에서 클린트가 그린 부분이 있어요.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예. 이분 좀 헷갈리실 텐데 잘 안 네. 보여가지고 확대시켜 볼게요. 예. 클린트가 그린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렸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키스나 이런 작품들과 좀 느낌이 다르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네. 보이는 그대로 그리고 예. 이상화시켜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클린트의 작품은 사실 추상적이고 조금 이렇게 막 몽환적이고. 몽환적이잖아요. 네. 이때는 이런 예술을 원했어요. 아, 시대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당시에 예술에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은 프랑스 파리잖아요. 예. 프랑스 파리에서는 인상파라는 모네, 르누아르 이런 작가들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예. 막 인상파. 좀 이따 르누아르 얘기도 할 건데 순간순간 변화하는 자연의 인상을 캐치하거든요. 빠르게. 근데 이 비엔나는 꼭 한 발짝 늦어요. 늦어서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가 혹시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가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제가 지금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면은 만약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난 비엔나로 갈 거라고. 네. 거긴 모든 게 20년 늦는다. 정말 열심히 늦게 온다는 얘기인가요? 진짜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예술도 뒤처진 거예요. 이런 사실적인 예술이 그 당시에 유럽에서 큰 인기는 없었어요. 파리에서는. 뒤처져가지고 지금도 사진 같은 예술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클림트는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성공하려고 맞춰준 거예요. 원하는 예술을. 자,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다 아는 장면이죠. 예. 지금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고 앞에 연극 장면인데 예, 줄리엣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지금 음독 자살을 했어요. 자세히 보면은 저 관람객이 너무 몰입해가지고 일어나서 보는 일어나서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뭐 이렇게 저게 뭐 이렇게 몰입이 되나 싶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거의 4D를 처음 본 느낌인 거죠. 영화에서. 그러니까 다 몰입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클림트의 초기 실력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클림트는 조금 특이한 화가인 게 다른 화가들은 자화상도 많이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남겨놔요. 예. 근데 놀라울 정도로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안 남겨놨고 그림에 대한 설명도 거의 안 남겨놨다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해요. 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내 그림 보라고. 그 정도로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자화상을 안 그린 화가로 유명해요. 자화상. 보통 많이 그리잖아요. 네. 고우도 그렇고 프리다 칼로도 그렇고. 예. 이 작품이 왜 유명하냐면 딱 가면 천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확인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일하게 자기 자화상을 그렸어요. 네? 어디 숨겨놨나? 자, 저 아저씨. 한번 확대해 볼게요. 저 아저씨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떻게 사자 하셨어요? 보고. 아니 느낌이 왠지 좀 닮아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 저- 선물 없어요? 다음에 저에게 DM을 보내주세요. 네. 초대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요 세 명을 봐야 돼요. 예. 요 세 명이 저 앞에 있는 흰색 네. 요 목도리 하고 있는 예. 사람이 클림트예요. 네. 클림트고 뒤에 있는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동생 에르스트. 에르스트.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프란츠 마치. 아티스트 컴퍼니 멤버예요. 멤버들. 그래서 사실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등장시킨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는 본인이 이게 나를 그렸다라고 말한 작품이 없어요. 추측만 할 뿐이지. 근데 이건 정확하게 본인을 그린 거라고 밝혀져 있어요. 네. 자, 이렇게 그리면서 벽화를 잘 그리는 화가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이 다음에 보여드릴 그림이 출세작이에요. 클림트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잘 그렸는지. 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브루크 극장이 오래돼서 이제 새롭게 지어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걸 허물기 전에 속에 이 건축물을 좀 남겨놓자. 예. 속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때도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사진으로 남기기에는 뭔가 고급스럽지 않게 느껴졌대요. 항상 뒤처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 모습을 클림트한테 남겨놓으라고 부탁해요. 기록화를 기록을 한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지금 클림트의 출세작으로 알려져 있어요. 와.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렸는지.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처음 봤는데 사진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와, 이거 대단하죠. 그렸단 얘기죠. 그죠?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렸죠. 딱 이게 클림트의 출세작이고 상류층들의 초상화 의뢰가 쏟아지게 만든 작품이에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보시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그렸어요. 예. 그죠? 이 브루크 극장의 관객석의 모습을 남겨놓은 건데, 자 포인트가 뭐냐면 이 생전에 성공한 예술가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 성공한 포인트가 좀 있어요. 네. 약간 뭔가 센스가 좀 있어요. 예. 클림트는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센스도 있고. 여기다 뭘 해놨냐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걸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앞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얼굴이 보여요. 얼굴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와. 근데 클림트가 시킨 건 이 관객석을 그려놓으라고 한 건데 그리는 과정에서 당시 실제 비엔나에 살고 있는 귀족들의 얼굴을 그려버려요. 예. 와. 얼마나 좋아. 이 역사적인 그림에 자기가 나오니까. 최상류층의 예. 모습을 네, 네. 그려준 거 앞에다가. 네.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류층들이 클림트를 너무 좋아하고 잘 그리기도 했으니까 상류층의 전문 초상화가로 발돋움하는 거죠. 의뢰가 쏟아지는군요. 이제.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돈 걱정은 없이 네.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고객의 니즈를 딱 맞춰. 머리가 좋군요. 맞아요. 머리가 좋아요. 네, 머리 좋단 말이죠. 이분들이 실제로 온 건 아니네, 그죠? 실제로 왔을 수도 있죠. 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그렸을까?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다. 실제로 보면서 예. 그렸을 수도 있고. 어. 자, 그리고 아마 사진을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예. 사진이 있으니까. 어.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대표작은 아니죠. 예, 출세작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거 모르잖아요. 예. 대표작은 아니에요.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사람 인생을 보다 보면 아픔은 몰려오는 것 같아요. 네. 막 출세했는데 다 이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버지와 동생이 같은 해에 사망해요. 지병으로.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클림트는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참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족의 두 명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심지어 동생은 같이 그림 그리던 그랬죠. 친구였잖아요. 인생 무상을 느껴요.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리고 잠깐 잠적을 해요. 그래서 이때의 기록이 살짝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등장했을 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외치냐면 지금부터는 나라가 원하는 예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술을 하겠다. 이제부터는 그 사실주의를 버려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황금빛의 작품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 그리고 뭘 하냐면 이때 몇몇 예술가들과 파를 하나 설립해요. 그 파 이름이 빈 분리파예요. 비엔나 분리파라고도 하고 네. 이 성전입니다. 지금도 비엔나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여행 가실 때.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유럽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좀 웃긴 얘기 한번 하자면 저 위에 황금색 이렇게 꽃 같은 게 있어요. 저거를 요즘 사람들은 양배추라고 하거든요. 예.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나중에 여행 가실 때 저 황금 양배추를 따라가시면 갈 수 있어요. 여기 갈 수 있는데 빈 분리파라는 게 뭐냐면 비엔나와 분리된다예요. 네. 그래서 비는 여기서는 전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전통적인 예술을 상징하고 그것과 지금부터 분리되겠다. 다른 걸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멤버들이 다 고전적인 그림을 안 그려요. 다 실험적인 걸 해요. 그래서 비엔나 분리파인데 여기 들어갈 때 저 건물에 글이 써져 있어요. 저 글을 읽고 들어가는데 번역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다 자유로워진 거예요. 자, 이때부터 등장하는 게 클림트의 황금빛이에요. 자, 비엔나 분리파 멤버들 사진인데 자유롭네요. 그죠? 자유롭네요. 자유롭습니다. 아까 맞추셨잖아요. 네. 클림트가 초대 회장이었어요. 아. 자, 여기 지금 클림트가 있습니다. 네. 맞춰보세요. 좀 앉아 계시네요. 바로 맞추시네요. 센스가 대단하신데요? 맞아요. 저기 의자에 앉아 있는 분이 네. 클림트예요. 초대 회장을 맡았어요. 네. 저기서부터 이제 전통과 분리되는 자유로운 예술을 외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등장하는 게 이런 그림이에요. 예. 아, 아델레 블로우 바우의 초상. 실존했던 인물이죠. 당시에 최상류층이었고 이제 여성을 그렸는데 이 작품이 왜 유명하냐면 클림트의 작품 중에서 실제 황금을 가장 많이 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요. 가장 많이 썼어요. 그리고 몇 해 전에 경매에 나왔어요. 매우 비싸게 팔렸어요. 그 금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맞아. 맞습니다. 금값도 생각해야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로 하면 약 1,500억 정도에 팔렸어요. 1,500억쯤에 팔렸고 그 화장품 회사에서 네. 구입을 했죠. 회장님이 했는데 자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는 사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여성이고 상류층이었지만 그리고 자식을 잇는 아픔도 있었던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초상을 그렸는데 이때는 황금빛을 화려하게 막 쓰면서 실제 황금을 칠하고 구상과 추상이 조화를 이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구분해 주시면 좋은 게 이제 시청자분들도 별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형상이 있는 게 구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그림 볼 때 알아보겠는 부분은 구상이에요. 예. 추상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손과 얼굴하고. 얼굴과 어깨까지는 알아보잖아요. 요 예. 상체요. 그러니까 저긴 구상인 거죠. 예. 그래서 보통 구상이 한 10% 정도 되고 추상이 한 90% 정도 되는 작품인 거죠. 알 수 없는 눈 같은 무늬도 있고 저런 거는 뭐 이집트에서 따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황금빛도 황금빛인데 여성들에 대한 표현이 참 대단했어요. 섬세하게. 알고 보니까 저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가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사골당해서 살짝 왼손으로 가려줬죠. 이 작품이 현재 클림트의 최고가로 남아 있고 가장 많은 금을 쓴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작품을 그리고 싶었던 사람인데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영화도 있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우먼 골드. 맞아요. 우먼 인 골드라는 영화가 있죠. 아주 재밌습니다. 저 영화. 예. 이게 이 실존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나치가 등장하고 나치가 퇴폐 미술이란 걸 만들어요. 사실적인 그림이 아니면 전부 나쁜 그림이다 외치면서 유럽을 돌면서 예술품 약탈했어요. 네. 그때 이 작품이 나치 손아귀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연이 뭐냐면 오늘 거의 흥미 위주로 할 건데 우먼 인 골드잖아요. 혹시 왜 우먼 인 골드인지 아세요? 네.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치가 약탈에 갔는데 이 소유권을 주장할까 봐 제목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 원래 사람 이름을 지워버리고 우먼 인 골드로 나치가 지워버린 거예요. 아, 이게 나치가 지은 네, 거예요? 제목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실 좋은 제목은 아니에요. 좋은 제목 아닌데 이제 요 그림 속 주인공의 자녀들이 자식들이 나중에. 가족들이 이걸 다시 어떻게 되냐면 나치가 패망하고 이 작품이 오스트리아 정부 손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주인이 있는 건데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오랜 소송을 반환 거쳐서 소송을. 가져오는 그 과정을 그린 맞아요. 거죠. 그 과정이 이 영화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 들으시고 한번 이 영화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이 작품이 클린트의 대표작이죠. 네. 그 유명한 키스. 키스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에 유명한데 클림트는 이 그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게 없어요. 다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유명한 추측을 몇 개 들려드리면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비엔나, 오스트리아의 상징처럼 돼버렸고 첫 번째, 꽃밭에 있어요. 예. 두 번째, 남녀가 입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말도 많아요. 키스지만 아직 입을 안 맞추고 있어요. 네. 예. 약간 여성이 고개를 돌리는 예. 느낌? 네. 그리고 묘하게 불안한 느낌도 들어요. 네. 왜냐하면 아름다운 장면인데 하필 절벽에 서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발끝으로 버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조마조마한 거예요. 어. 이 사랑이 깨질까 봐. 발끝으로 버티고 있어요. 신분의 보시면. 차이인가?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첫 번째는 남성의 몸은 직사각형으로 그려져 있죠. 클림트 그림 볼 때 직사각형이 있으면 남성성을 상징해요. 예. 그리고 여성의 몸이 원이죠. 네. 원은 여성성을 상징해요. 그리고 저 남성은 클림트라고 지금 가장 유력하게 추측이 되고 예. 여성이 누구냐면 에밀리 플렉이라고 클림트의 영원한 뮤즈예요. 클림트가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특이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클림트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여성들을 만났고 연문을 뿌리고 다녔는데 에밀리 플렉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다른 여성들은 클림트에게 금전적으로 많이 의지했어요. 많이 도와주고 에밀리 플렉에는 클림트만큼 유명한 의상 디자이너였어요. 당시에 비엔나의 패션을 선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의지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은 평생 사랑했는데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신적인 사랑이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은 클림트와 에밀 플래게가 심하게 다투고 헤어질 뻔했을 때 클림트가 사과의 의미로 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랑이 깨질까 봐 그 불안한 마음을 절벽에서 표현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영원한 사랑을 황금으로 상징하면서도.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 한번 하자면 네. 그렇다고 이 클림트를 너무 로맨틱한 화가로 보시면 안 돼요. 참고로 클림트는 사후에 친자 확인 소송을 14번 당했어요. 14번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몇 개가 또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클림트가 사후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 외침 때도 에밀리 플렉을 데려오라고. 그리고 그 품에 시켜 있었고 사후에 유산을 정리한 것도 에밀리 플렉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는 거죠. 키가 큰 여성을 좋아했나요? 무릎 꿇었는데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키 큰 여성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실은 이게 오면서 제일 위험한 인물처럼 보였거든요. 약간 위험 인물이신 것 같은데. 아침마당이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네. 아까 저 금값 얘기하는 거 보세요. 금값이 오르는 걸 얘기한다. 네, 당황스러웠지만 그래서 사실 클림트의 출세작은 그 아까 관객석이고 네. 그리고 극장의 관객석, 대표작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결국엔 시대 맞아. 인정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그 자신만의 예술이 탄생했을 때 그 본인의 예술이 인정받고 또 출세하면서도 대표작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건 실제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그림 중에 하나였어요. 클림트의 작품 워낙에 비싸고 유명하니까 사실 유화 한 점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면은 난리가 나요. 네. 근데 너무 놀랬던 게 키스를 보는데 주변에 있는 클림트 그림들이 다 죽어요.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압도적이군요.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실제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화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르누아르 출세작과 대표작이 또 따로 있어요. 자, 르누아르. 클림트는 황금빛의 화가였잖아요. 르누아르는 수식어가 하나 있죠. 행복을 그리는 화가요. 르누아르는 특이하게도 그림에 불행이 없어요. 항상 행복해요. 항상 파티하고 춤추고 사랑을 나누고 그죠? 그럼 반대로 클림트는 황금빛이었는데 가난했죠. 네. 르누아르 행복만 그렸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인생이? 그 사람 좀 평탄하진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술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하겠죠. 얼굴 봤을 때 크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가난했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왜 존경을 받냐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을 그리는 화가들을 좀 보면은 인생이 평탄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고난이 많았고 인생에 고통이 많았던 사람들이 행복을 더 많이 그리더라고요. 자, 이 그림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행복한 사람보다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들이 행복을 많이 그리더라고요. 그게 딱 바람을 르누아르예요. 그리나 보다. 맞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르누아르 그림은 우울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을 그리는 화가로 현재 모네와 함께 인상파의 리더가 됐죠. 중요한 인물이 됐는데 자, 첫 번째 그림이에요. 좀 생소하실 텐데 꽃병 모양의 촛대잖아요. 네. 르누아르는 집이 가난해서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하면 12살 때부터 혹은 12살, 13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집을 나와서 돈을 벌어야 됐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근데 어디 들어가냐면 도자기 공방에 들어가서 도자기에 그림 새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르누아르의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극초기작이에요. 도자기에 그림을 새긴 거예요. 아르바이트 할 때 그린 거예요? 그죠? 아르바이트?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르누아르 그림이랑 좀 다르죠. 네. 화가들이 항상 이래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려주고 도자기 아주 신화적인 네. 여성을 그렸다는 게 보이죠? 자, 근데 이때도 행복했대요. 사실은 일로 그리지만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쉬는 날만 되면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그렇게 그림을 봤다는 거예요. 명작들을. 그러면서 화가의 꿈을 키워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 도자기 공방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림을 새기는 기술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림 새기는 화가들이 다 실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뺏겼네. 거죠. 그렇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AI가 나오면서 맞아요. 뭐 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르누아르는 결심을 해요. 돈을 모아놓은 게 좀 있었대요. 자, 전업 화가가 돼야겠다. 그리고 들어간 곳이 샤렐 글레르라는 화가가 운영하는 화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아주 고전적인 그림을 그려요. 그때 그렸던 작품이 저 작품이에요. 르멘르 락고양의 초상인데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아름답게 초상을 그렸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도자기 공방 사장님이 의리가 좀 있어요. 도자기 공방 사장의 딸이에요. 의뢰를 했나 의뢰를 한 봐요. 거죠. 그래서 그려줬는데 이 화실에서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여기 모네도 다녔어요. 그래서 인상주의라 불리는 화가들이 많이 다녔는데 저 샤렐 글레르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즐겁게 그렸대요.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너는 진짜 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구나 라고 했더니 이 대답을 해요. 그럼요. 그림 그리는 게 즐겁지 않으면 그릴 이유가 없는데요. 대답한 거예요. 이게 르누아르 평생을 얘기하는 그 말이 돼버려요. 예술 신념이 된 거죠. 그래서 르누아르 그림은요. 계속해서 행복을 찾아요. 근데 주로 그린 행복이 약간 다른 게 인상파지만
모네는 빠르게 지나가는 순간순간 변화하는 풍경의 인상을 그렸잖아요. 르누아르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래서. 행복한 인상을 그려요. 예. 자, 딱 이런 거예요. 맞아, 그러네요. 맞아, 맞아. 산책이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건 산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림이다. 딱 이런 거잖아요. 네. 초기 시작해요. 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두 명의 커플이 보이죠. 근데 이 그림도 뭐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녀인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약간 높은 곳이어서 아. 남성이 여성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을 캐치한 거예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네.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으로 이렇게 딱 스킨십이 될 때 그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요. 르누아르 그림은 다 그런 순간을 그려요. 딱 보고 있으면은 진짜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산책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죠. 딱 그 마음이 들게. 자, 그리고 또 아픔이 있었어요. 르누아르는 집도 가난했죠. 전쟁도 겪어요. 프랑스 프로이센 보불 전쟁이 터졌고, 참고로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면서 프랑스 파리에서는 피해 일주일이라 불리는 학살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때 참고로 르누아르 가장 친했던 화가가 죽어요. 사망하고 르누아르도 징집됐는데 전쟁은 피해요. 그러니까 참전은 피했는데 부상을 당해서 나와요. 그리고 나온 순간 친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우울증에 걸려요. 사실은 이때 몸도 안 좋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시기 그림이 가장 밝게 빛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그림을 보고 싶은 대로 봐도 되지만 한 번쯤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 어떤 마음을 그렸을까 알고 보면 다르게 보이기도 해요. 자, 르누아르가 우울증이 아직 완벽히 회복이 안 됐을 때 그린 작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해가 쨍쨍하잖아요. 너무 예쁘다. 그죠? 우울증 겪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밝은. 맞아요. 그래서 르누아르는 본인이 아플 때도 그림이 슬퍼지는 경우가 없어요. 예. 오히려 반대로도 행복하게 그려요. 극강의 아픔과 극강의 행복이.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누가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까지 그리냐 했더니 예.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아, 라고 대답을 했어요. 진짜 예술가다. 이네 이. 예. 와, 이인 것 같아. MBTI 이인 것 같아. 맞습니다. 네. 이인 것 같아요. 파트도 적어가 보면은.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뽕네프, 번역하면 새로운 다리라는 너무 뜻인데 좋다. 저도 여기 이제 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공부하러 갔다가. 네. 자,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냥 행복을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왜 어둠을 겪은 자가 또 빛도 잘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르누아르의 가장 그 아픔을 지우면서 그렸던 대표작이기도 한데, 자, 출세작은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네라는 작품이에요. 아직도 출세작은 아닙니다. 근데 또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에요. 네. 자, 남녀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여성이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 멋지게 꾸민 남자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번호를 따러 온 거죠. 네. 근데 여자도 표정 보면 싫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약간 고개를 돌리고 있고. 근데 이런 포인트가 되게 재밌는 게 옆에 꼬마 아이가 있어요. 근데 꼬마 아이가 어른들이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저 뒤에 아저씨. 수염이 이렇게 가득한 아저씨가 저분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본인이 더 좋아해요. 근데 죄송한데 닮으신 것 같아요.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염도 이렇게 갔던 있고. 것 같아 저기. 그래서 약간 르누아르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직접 보면서 네. 밖에서 직접 보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르누아르는 고민하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르누아르 그림은 그냥 그 당시의 실제 행복을 즐기면서 보는 거예요. 가볍게 즐겁게 보시면 돼요. 기분 좋아지는 그림이에요. 자, 근데 아직까지도 힘들었었거든요. 자, 우와. 두 번째. 잔느 사마리의 쇼상. 당시 실제 여배우예요. 여배우인데 당시 여배우들이 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지금처럼 텔레비전이 없잖아요. 네. 유명한 화가의 그림 속에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 등장하다 보면 이름이 알려지고 점점 유명세를 타게 된 거죠. 잔느 사마리 실제 당시 배우예요. 배우고 르누아르는 대단한 능력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여성을 그리면 항상 르누아르 손을 거치면 어떻게 생겼든 아름답게 바뀐대요. 아름다워 어떻게 바뀐대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살아있는 인간 포토샵인 거죠. 예. 그래서 혹시나 시청자분들이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아름답다. 네. 검색해 보시는 걸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전혀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식인 건데 이게 르누아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는 여성들도 기분이 좋아서 많이 의뢰를 맡겼다는. 자,
그리고 이게 출세작이에요.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네. 이 상류층한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상류층이고 그냥 상류층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셀럽이었던 샤르팡티의 부인과 아이들을 그려달라는 의뢰가 와요. 최상위 귀족이었거든요. 자, 그때 이 작품을 그렸는데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모습과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당시에 자포니즘이라고 해서 일본 문화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뒷배경을 보면은 약간 동양풍이죠. 예. 그것도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인상파들은 밖에서 그려요. 밖에서 직접 관찰하면서. 예. 그래서 인상파가 가장 싫어하는 색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잘 안 써요, 인상파는 이 색깔을. 밖에서 흰색? 아니에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빛이 있는 한 완전한 검은색은 없다고 생각해서 네. 검정색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검은색을 많이 썼잖아요. 네. 이게 그 살롱전이라는 출세할 수 있는 전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출품하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거기 조건이 뭐 검정을 써야 돼요? 밖에서 그리기 때문에 그 인상파들은 네. 그 당시에는 검정을 많이 썼거든요. 네. 실내에서 그릴 때는. 그래서 그거를 실내에서. 쓰면서 동양적인 풍경도 넣으면서 상류층의 초상을 그리면서 만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전시회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걸리고 또 상류층에 소문이 난 거예요. 클림트처럼 르누아르도 이 그림을 통해서 상류층 초상화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출세작인 거죠. 하지만 지금 대표작은 또 아니죠. 르누아르의 대표작은 이 그림이에요. 물랭드라 갈레티의 무도회. 예. 실제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 캬바레죠. 캬바레. 뭐 술도 마시고 네. 춤도 추고 네. 저 뒤에 무대도 있고, 네. 그죠? 그리고 저희 중간에 딱 중심이 되는 여성 있잖아요. 네. 서 있는 여성. 네. 저 여성이 아까 봤던 잔느사 말이에요. 아,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르누아르 친구들, 예. 지인들을 보면서 앞에 캔버스 설치한 다음에 보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르누아르는 사실 클림트랑 좀 비슷한 면도 있어요. 출세할 그림을 따로 그렸던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그림 따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도 따로 그린 거예요. 예. 사실 르누아르가 원했던 건 이런 작품들. 사실 이게 뭐냐면 우리 평소에 얼마나 바쁘게 일해요. 사실 뭐 방송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자기의 삶을 놓고 막 일하잖아요. 바쁘게 여유도 없고. 근데 딱 주말이 됐을 때 예. 정말 뭐 술집에 가서 한잔 하던가, 뭐 정말 뭐 춤을 추던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던가 그런 찰나의 순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게 르누아르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은 르누아르의 최고의 대표작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출세작과 대표작이 좀 차이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하지만 르누아르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그렸을 때 결국 그게 역사에 남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왜 그렇게 리스펙을 받냐면 어린 시절의 가난, 전쟁, 친구의 죽음, 그리고 말년에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요. 말년 사진인데 잘 보면은 휠체어 없이는 걷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른팔 잘 보시겠어요? 팔이 그림 그리는 팔이 꺾여버려요. 꺾인 채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붓을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도 행복을 그려요. 그때도. 그래서 지금 잘 보면 붓을 못 잡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잡고 끼워놓은 보이세요? 것 같은데 이렇게? 아들들이 네. 줄로 붓을 묶어줬어요. 꽉 동여맨 다음에 묶은 채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도 행복을 그리는 거예요. 우울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 물어봤을 때 르누아르는 대답을 한 거죠.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이런 사연이 녹아들고 고통 속에서 행복을 그렸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감동을 더 받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생소한 화가 들려드릴게요. 이 화가는 몇 년 전에 전시도 있었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미술관에서. 왜냐하면 포스터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유화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포스터는 여러 점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화가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알폰스 무하, 포스터의 거장. 자, 굉장히 남자답게 생겼는데 네. 재밌었던 사연은 제가 무하 전시 해설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림만 보고서 작가가 여잔 줄 알았어요. 너무 섬세하고 네.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네. 자, 오늘 그 얘기 좀 할 건데 이 작품 놀라운 그림이에요. 몇 살 때 작품일 것 같으세요? 이거 한 6살? 7살? 거의 비슷했어요. 아 진짜요? 8살 작품이에요. 8살. 어마어마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하는 이미 8살 때 작품이 첫 작품으로 등록이 돼 있고 체코 프라하에 가면 무하 미술관이 있어요. 네. 거기에 딱 첫 작품으로 소개가 돼요. 이게 무하의 첫 작품이다. 그러니까 관찰력도 대단했고 그림 그리는 실력도 대단했어요. 정말 명암 표시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재능은 뛰어났는데 이 화가는 집도 그렇게 못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운이 안 따라줘요. 계속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코에서 한번 실패하고
오스트리아로 갔다 또 실패해요. 마지막으로 도전한 곳이 프랑스 파리였어요. 자, 파리에 갔는데 사활을 걸고 갔는데 네. 이 30대 중반까지 성공을 못해요. 계속 이렇다 할 작품이 없는 거예요. 보조만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 파리에서 돈을 못 버니까 인쇄소 공장에 들어가요.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당시에 인쇄소에 디자이너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무명이니까 메인 디자이너도 못 된 거예요. 30대가 됐는데 보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무한은 저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기회가 온다. 언젠가 사람에게 기회는 온다 생각해서 갈고 닦았대요. 네. 두 번째가 사실 그 당시 30대 중반이면 그 당시 인쇄소 공장 보조면요.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막 자포자기할 수도 있잖아요. 유명한 얘기가 공장 사람들이 다 존경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쉬는 날에도 나와서 꼭 연습을 했대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 교훈이 있어요. 당시에 유명했던 배우예요. 사라 베르나르. 이 두 사람이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무한은 계속 연습하고 있었고 사라 베르나르는 연극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연극이 연초에 한번 오픈을 하고 반응을 보고 연말에 다시 오픈한대요. 근데 연초에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네. 관람객이 안 왔어요. 이 배우가 했는데 네, 네. 되게 유명한 배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다듬고 다시 만든 다음에 왜 이게 안 됐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때 고민했을 때 나온 게 포스터가 너무 눈에 안 띈다. 홍보가 잘못됐다. 네, 불이다 이거죠. 그래서 네. 그 당시 포스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포스터예요. 아, 이런 포스터를 그렸는데 네. 못 그리진 않았어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다 똑같아요. 당시에는 포스터가 사이즈도 똑같고 네.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예. 그죠? 뭐 잘 그리긴 했죠. 네. 근데 그래서 그 전에 썼던 포스터도 너무나 똑같아서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베르나르는 광고부터 잘못됐다. 지금까지 없었던 포스터를 그려야 된다. 눈에 확 띄게. 그래서 이제 인쇄소 공장에 사람을 보냈죠. 근데 처음에 또 들고 왔더니 또 똑같은 비슷한 거 들고 온 네, 거예요.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쓰면 또 안 된다. 너 다시 가서 다시 만들래라. 너무 급하다. 그래서 뛰어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대요. 아,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면 우리나라 지금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메인 디자이너들이 다 휴가 간 거예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저기 공장 안에서 한 명이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더래요. 무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이 너무 급하니까 사라 베르나르의 매니저였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메인 디자이너 없잖아요. 연극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무하한테 가가지고 맡겨야죠, 얘기를 해요. 뭐. 맡겨요. 네. 혹시 가능하겠냐? 예. 그래서 매니저가 그래도 바로 맡기면 안 되잖아요. 보조인데 만든 게 없는데 실력 좀 보겠다고 저기 사라 베르나르가 연습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그려와라. 가요. 딱 그려왔는데 끝내주게 그린 거예요. 그동안 쌓아온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하한테 맡겨요. 네. 그게 무하 인생 첫 번째 포스터예요. 근데 정말 이 30대까지 쌓았던 모든 그 노하우를 다 담아서 만든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전에 없던 거 그려라. 딱 걸렸을 때 무조건 이게 눈에 띄게 길거리 걸렸을 새로운 때 것. 새로운 거 그게 조건이었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며칠이 지나고 매니저 왔어요.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때 새로 만든 포스터를 딱 보여줬는데 뒤집어져요. 뒤집어집니다. 매니저의 반응이 어땠냐면 있는 욕 없는 욕 다 했대요. 네. 이게 어떻게 포스터냐. 그 포스터가 지금은 전설이 됐어요. 오. 자, 그게 무하의 출세작이자 대표작이 돼버렸어요. 예. 같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무하가 네. 뭐 그렸는지. 평소에 이랬죠? 네. 그 무하가 그린 건 이거예요. 우와. 왼쪽에 있는 게 딱 풀 버전이고 네. 오른쪽에 확대시켜놨는데 네. 연극 포스터거든요. 네. 자,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 자, 참고로 이때 무하 첫 포스터인데 이 작품은 지금도 일본의 만화가들, 우리나라 만화가들, 게임 그래픽 이런 네. 데서 영감을 준 작가예요. 자, 매니저가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냐? 이게 어떻게 포스터냐? 네.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너무 디테일하고 예. 너무 화려한 거예요. 예.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혁신적이었어요. 네. 뭐가 달랐을 것 같으세요? 그 전이랑? 일단 뭐 화려한 건 둘째치고 배우의 얼굴이 달랐나? 아니에요. 물론 더 아름답게 그린 것도 맞죠. 네. 저게 언제 그 제목 같은 게 안 나와 있는 정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연극에? 잘 보면 써져 있어요. 극장은 나와 있는데 의상이 안 중요한 게 뭐냐면 사이즈예요. 사이즈. 이게 실제 사이즈가 걸려 있는 거 보면 세로 길이가 2m예요. 너무 크구나. 엄청 커요. 네. 그래서 이게 잘 보면은
한 번에 이걸 못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보면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운데가 나눠져 있어요. 두 번 찍은 거예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붙인 거예요, 가운데를. 예. 그래서 무아의 포스터는 다 중간이 나눠져 있어요. 두 번 찍으니까. 아, 그 포스터는 치명적이죠. 너무 네, 큰데. 맞아요. 그래서 매니저가 고민을 한 거죠. 이거 가져가면 욕먹을 것 같은데 네. 새롭긴 한데 너무 네, 욕먹을 것 같다. 근데 안 가져가는 것보단 낫다. 네. 그래서 이걸 말아가지고 가져간 거야. 사라 베르나르한테 보여줬는데 네. 사라 베르나르는 배우고 예술가잖아요. 네. 보는 눈이 달랐어요. 네. 보는 순간 나를 지금까지 그린 것 중에 아.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뭘 하냐면 네. 시켜요. 이거 당장 찍은 거 가져가서 당시에 이제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리에 거기 가서 붙여라. 새벽에 다 붙이고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날 사람들이 다시 출근을 하는데 뒤집어져요. 여기 역사적인 사건이 생겨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뜯어갔네. 다 뜯어간 거야. 아침에 나갔는데 네. 포스터가 한 장도 없었대요. 여기 실제 기록이 있어요. 오. 다 사라진 거예요. 네. 붙여놨는데 네. 알고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 다 떼가고 있었던 거예요. 소장하려고. 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머리도 좋은 게 네. 이게 지금 기회다. 그래서 연극도 연극인데 한 몇천 장 더 찍어라. 아. 바로 인쇄 또 들어가요. 네. 그 추가 찍은 건 돈 받고 팔았어요. 다 팔렸대요. 그리고 심지어 윗돈까지 얹어서 구입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인드였냐면 인쇄소 디자이너들은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대로만 한 거예요. 찍으라는 대로 찍고 그리라는 대로 그리고 정해진 틀을 벗어나지 않고 편하니까. 근데 사실은 대중들은 새로운 걸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화가 딱 이걸 그렸을 때 디자인계에 혁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프랑스 포스터 역사를 공부할 때 이건 무조건 나와요. 이게 포스터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디테일, 이런 세로로 그리는 그림. 네.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무화는 다 흡수하고 있었어요. 유행하는 것들부터 다른 예술가들이 뭘 좋아하고 해외에서 뭐가 유행하는지 다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물론 기회가 온 거지만 왜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자, 당시에 이런 게 유행하고 있었어요. 예술가들 사이에서. 일본 우키요에라고 목판화예요. 네, 목판화가 비싸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거의 국밥 한 그릇 가격.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떻게 이게 프랑스 파리에 들어오게 됐냐면 파리에서 만국박람회라는 걸 하는데 예. 그죠? 도자기를 보낸 거예요, 일본에서. 예. 근데 도자기가 깨져. 그래서 완충제 역할로 사람들이 보고 버린 저 우키요에 목판화를 꾸겨가지고 도자기를 포장해서 보낸 거예요. 네. 완충제 역할로. 네. 근데 프랑스에 있는 화가들은 거기 보여져 있는 그림을 보고서 뒤집어진 거예요. 도자기보다. 네. 예. 평면적이고 화려한 색채, 진한 윤곽선들, 디테일 이걸 보고 서양 사람들이 너무 놀래버려서 그때 예술가들이 이 그림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서양에서는 그림을 가로로 길게 그리지 세로로 길게 그리지 않았거든요. 예. 여기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노하우부터 유행하는 것까지 전부 엮어서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만든 거예요. 저게 지금까지도 포스터 역사의 길이 남을 작품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거는 의외로 쉽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몇천 장을 찍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사라 베르나르와 전속 계약을 해요. 6년 정도 전속 계약을 해서 지금부터 사라 베르나르의 연극 포스터 무화가 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승장구해요. 완전히 역전됐죠. 네. 30대까지의 그 서름을 겪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광고 포스터의 선구자가 되는데 너무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그렸어요. 자, 나름 재밌는 작품들이에요. 이거 다 광고예요. 네. 그 당시 광고였던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일본 만화에 저런 거 많이 나오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본 만화가들이 영향 많이 받았어요. 자, 황도 12궁 이런 건 이제 시청자분들도 맞춰보시면 좋아요. 네. 나와 회사에서 있네요, 저게. 회사에서 네. 의뢰해서 그린 거예요. 뭘까요? 인디언 같은. 달력 회사? 어떻게 하셨어요? 딱 맞추셨어요. 12궁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달력 거표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그려주는 거예요. 중간에 저 여성 옆모습 있잖아요. 네. 사라 베르나르. 옆모습 그려주고 뒤에 아까 말씀하셨던 12개의 별자리가 있고 네. 하단을 보면 중간에 네모칸 있죠. 네. 저희 원래 1월부터 12월까지가 적혀 있었어요. 아. 실제로는. 그리고 좌측 하단의 원 안을 자세히 보시면은 해바라기가 펴 있어요. 태양을 예. 가리키는. 그리고 우측 원 안에는 달. 달과 양귀비가 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표현한 거죠. 시간을 표현하기도 하고 달력 회사였어요. 두 번째가 오른쪽에 있는 거. 저것도 광고예요. 네. 무슨 광고일까요? 그래서 이 무화는
맞춰보는 재미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나다니면서 보다가 너무 예쁘니까 보는데 네. 홍보하려는 걸 바로 드러내진 않는데요. 아, 보면서 찾는 거예요. 숨겨놓는 숨겨놓는 네. 거죠. 그럼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네. 자, 욥, 저 뭘까요? 저도 회사예요. 회사에서 홍보해달라고 그린 거예요. 저게 담배 회사는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담배 광고입니다. 맞췄다. 담배 광고예요. 네. 아니 그래서- 손가락에 뭔가 담배를 꽂은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있어가지고. 오른손이 담배예요. 네. 담배 연기를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욥이 이 담배를 마는 그 종이를 만든 회사예요. 네, 그래서 그걸 홍보하려고 그려준 거예요. 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저 입체적인 표현들, 네. 글자 위에 이제 약간 겹쳐지게 네. 튀어나오게 또 여성을 그린 것도 있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시기에 이 담배 광고와 자전거 광고에 여성이 자꾸 등장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파무파탈이란 네. 말도 유행했고 치명적인 여성, 여권 신장이 올라갔고 이때 유행하던 게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 신여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여성을 대표하는 게 자전거와 흡연이었다. 예. 그래서 이 시기에 자전거와 담배 광고를 보면 보통 모델이 여성이에요. 여자. 그걸 그렇게 아름답게 바꿔준 거죠.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있죠. 아마 샴페인 좋아하는 분들 네. 이렇게 큰 행사 있을 때 많이 마시잖아요. 네. 모에시앙동. 네. 원래 이 회사가 좀 어려웠대요. 네. 그 당시에. 그때 무화가 모에시앙동을 홍보해주는 그림을 그려요. 그때 이 회사가 살아났을 정도로 많이 팔렸다고요. 또 여신이 또 샴페인 잔 들고 있나요? 딱 맞추셨어요. 딱 맞추셨어요. 나 왜 이렇게 잘 맞추지 오늘?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네. 이 화가는 이 상업적으로는 최상위에 있었던 거예요. 네. 오늘 의상 되게 비슷하신데요? 좀 맞춰오신 것 같은데 되게 오늘 잘 가져왔네요. 그림을 네, 비슷한데 그래서 여성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그리면서도 상업적으로 그렸다 하면 성공시키는 화가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은 대부분의 그림들이 미술관이 아니라 길거리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모토는 뭐냐면 멋있어요. 화가가. 당시에는 귀족들만 그림을 볼 수 있었어요. 유화 같은 미술관 가면은 지금이야 모두가 볼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길거리를 미술관으로 만드는 것뿐이다. 그래서 길거리를 아예 전시장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때 처음 나온 말이 포스터 예술이에요. 포스터 예술. 자, 이런 말을 합니다. 포스터는 더 많은 대중을 계몽하기에 좋은 수단이다. 일하러 가는 그들은 멈춰서서 포스터를 보게 될 것이고 정신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거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전시장이 될 것이다. 이 마인드로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미의 기준을 높여줬어요. 일반 대중들까지도. 그리고 혹시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 화가의 그림으로 모티프가 된 만화가 세일러문. 아 세일러문. 네, 세일러문. 그리고 카드캡터 체리. 네, 그리고 지금은 타로 카드. 네. 타로 카드의 모티프가 된 화가예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예술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구나. 만화가들이 많이 존경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뭐 유명한 클림트, 르누아르, 알폰스 무아까지 다 만나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의 공통점은 이런 것 같아요. 시대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역사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따라가면은 뭐 그 당시에 평범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고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솔직하게 드러낸 작가들이 결국에는 언젠가 꼭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역사에 남는 거장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 화가의 삶과 함께 대표작들, 출세작을 찾아보면 의외로 흥미롭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가들도 뭐 우리가 다 아는 화가지만 한 번쯤 이렇게 내용을 알고 보시면 더 풍부한 관람이 되지 않을까. 오늘 그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다들 정우철 도슨트 하나 봐요. 너무 좋다, 예, 진짜. 단 3명의 작가와 작품, 그의 네. 출세작과 대표작을 소개했는데 이렇게 흥미진진한데 더 많은 작가를 얘기한다면 얼마나 더 아우 재밌을까요? 듣고 싶다 진짜. 정우철 도슨트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어요. 또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셔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 아니 윤정 씨.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정우철 도슨트님이 이제 소수에게만 노출되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면서 이제는 그림을 보면서 나 이 그림 봤다가 아니라 네. 나 이 그림 알아, 이 화가 알아라고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생겼어요. 클림트, 르누아르 그리고 무아.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도 약간의 좀 정보를 줄 수 있는 조금 아는 척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동안 그림에 대해서 누가 네. 얘기를 하면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적어도 이 3명의 화가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그러니까. 좀 거들 수 있고 지난주에 제가 오페라
특강 듣고 나서 예. 이게 가장 배운 걸 실천하는 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랑 같이 사는 사람한테 예. 오페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은 또 그림 특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확실하게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라고 네,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장들의 출세작 그리고 또 작품들에 숨어 있는 재밌는 이야기까지 맞아요. 들려주신 정우철 도슨트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빈 벽에 그림 하나만 걸어놔도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평범한 일상에 조금만 시간을 내서 음악 한 곡, 그림 한 작품만 감상해도 삶이 신선해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말에는요, 가까운 전시회도 가서 한번 재밌는 그림들 구경해 보시거나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우리 지역의 절정으로 단풍이 핀다고 하거든요. 자연이 풍기는 그런 색채들도 한번 감상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